안녕하세요, 방구석쟁이들. 방구석 한 책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장 불길한 낱말부터 11장 공경에 빠진 디고리와 외삼촌까지 함께 하게 될 텐데요. 혹시 안 읽고 온 방구석쟁이들 있나요? 이야기 줄거리를 끝까지 다 이야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상을 먼저 보고 나중에 읽는다면 재미가 없겠죠? 얼마 안 되는 분량이니까 잠깐 영상을 멈추고 읽은 다음에 함께 하기로 하고요. 다 읽고 왔다면 다시 나니아의 나라로 떠나 보겠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주인공이 작가와 완전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맞기도 하고요. 틀리기도 하죠. 작가의 일부분을 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에 작가의 경험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인지 책을 읽을수록 작가의 개인적인 생활에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갖게 되는데요. 많은 독자들은 C.S. 루이스 아저씨는 살아있나요? 라는 질문부터 결혼했나요? 자식 이름이 폴리였나요? 디고리였나요? 하면서 물어보죠. 작가인 C.S. 루이스는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분이랍니다. 1898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나니아 연대기를 처음 출판했죠.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6.25가 발발한 1950년에 나니아 연대기를 출판한 것인데요. 우리가 읽을 마법사의 조카 편에는 주인공 디고리의 어머니가 병이 깊은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C.S. 루이스 역시 어머니가 많이 아팠고요. 9살 때 돌아가셨다고 해요. 어머니에 대한 부분을 쓸 때 자신의 경험이 깊게 들어가 있었겠죠? 디고리와 폴리가 탐험하는 삼촌의 집 역시 루이스가 살았던 리틀 리라고 하는 커다란 3층 벽돌집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C.S. 루이스 역시 디고리와 폴리처럼 자신의 집 이곳저곳을 탐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경험이 토대가 돼서 이런 멋진 이야기를 지어냈겠죠? 루이스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 다음번에도 기대해 주세요. 어떤 책이든 끝까지 재미있게 읽는 저만의 비법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나름의 지도를 그리며 읽는 것입니다. 각각의 등장인물이 보여주는 말과 행동을 단서로 삼아서 탐정이 되어보는 것이죠. 그 지도를 바탕으로 다음에 전개되는 이야기에서 그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할지 추측하면서 작가와 경쟁하듯이 읽게 되죠. 또 인물의 변화를 관찰하게 되기 때문에 주인공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발견해가는 재미도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물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난 주요 인물은 디고리와 폴리죠. 폴리와 디고리가 만나는 장면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날 아침, 폴리는 뒤뜰에 나갔다가 옆집 정원에서 한 사나이가 담장 위로 얼굴을 쑥 내미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여태껏 그 집에는 노총각 노처녀인 캐털린 남매만 살고 있어서 어린아이라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폴리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담장을 올려다보았다. 낯선 그 사내아이의 얼굴은 몹시 지저분했다. 한바탕 울고 난 뒤에 흙 묻은 손으로 문질렀다고 해도 그보다는 더 깨끗할 것 같았다. 사실 그 애는 지금 말한 것과 같은 비슷한 짓을 했다. 폴리가 말했다. 안녕. 사내아이가 말했다. 안녕. 이름이 뭐야? 폴리. 너는? 디고리야. 어머, 이상한 이름도 다 있네. 폴리보다 이상하진 않아. 아니야, 이상해. 무슨 소리? 하나도 안 이상해. 어쨌든 난 세수는 해.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야. 특히 폴리는 말을 멈추었다.
엉엉 울고 나서는 말야 하고 말할 생각이었지만 그런 말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디고리는 자기가 울었다는 사실을 남이 알든 말든 개의치 않을 정도로 불쌍한 아이처럼 더욱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 나 울었다. 너라도 울었을 거야. 정원 끄트머리엔 강물이 흐르고 도랑물이 있는 시골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지저분한 소굴로 왔다면 너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폴리는 분개해서 말했다. 런던은 소굴이 아니야. 그러나 디고리는 마음이 너무 상해 있어서 폴리가 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디고리는 계속 말했다. 게다가 너네 아버진 멀리 인도에 계시고 제정신이 아닌 외삼촌이랑 이모랑 같이 살아야 한다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냐고. 또 그런 사람들이 너네 엄마를 돌봐주고 있고 그리고 너네 엄마가 아파서 자꾸 아파서 죽어가고 있다면. 억지로 눈물을 참고 있는 듯 디고리는 얼굴이 일그러졌다. 폴리는 정식으로 사과했다. 미안해. 몰랐어.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디고리의 마음이 얼마나 여린지, 엄마를 걱정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폴리는 디고리에게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눈물 흘리는 것을 슬쩍 덮어주려는 사려 깊음을 갖고 있는 아이로 표현이 되지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종종 티격태격하기도 합니다. 서로 자존심을 경쟁하는 것이죠. 다락방을 탐험할 때도 디고리가 이리로 가자고 하면 폴리는 거절하고 그때마다 디고리는 폴리의 자존심을 슬쩍 건드리며 자극을 합니다. 폴리는 네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어 라면서 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디고리가 찬을 모험하자고 할 때도 네가 가는 곳이라면 나도 갈 수 있어 하면서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지의 기능을 시험하기 위해 다른 연못을 모험하자고 할 때도 폴리는 집으로 통하는 연못에 표시를 해두면서 디고리에게 면박을 줍니다. 어휴, 둘 중 하나라도 센스가 있었기 망정이지 하면서요. 두 사람의 자존심 대결은 찬에서 금종을 올릴 때 절정에 달합니다. 폴리는 디고리를 말리려고 하지만 디고리는 폴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아마도 종을 치지 않는다면 폴리와의 자존심 대결에서 진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둘은 자존심 경쟁만 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삼촌의 계략에 말려들어 다른 세계로 이동한 폴리를 잊지 않고 디고리가 데리러 가는 우정을 보여주기도 하죠. 또 오늘 읽을 부분에서도 디고리가 아슬란으로부터 나니아를 위한 숙제를 받자 폴리가 기꺼이 함께하면서 위험천만한 모험에 뛰어듭니다. 소중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강력한 경쟁 관계이기도 한 두 사람. 앞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될까요? 함께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종을 울리게 된 디고리. 이 일로 제이디스 여왕을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왕의 이야기를 통해 두 사람이 이동한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게 된 것인지 알게 되죠. 제이디스 여왕이 들려주는 찬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왕은 말할 틈을 주지 않았다. 이제는 조용하지. 하지만 나는 찬의 대기 전체가 사람의 발소리, 삐걱거리는 바퀴소리, 채찍소리와 노예들의 신음소리, 천둥 같은 전차소리, 사원에서 재물을 바칠 때 치는 북소리 따위의 온갖 소음으로 가득했던 이곳에 서 있던 때가 있었지. 거리거리마다 전쟁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찬 강이 붉게 흐를 때에도 나는 여기에 서 있었어. 하지만 그때는 종말이 가까운 무렵이었지. 여왕은 잠시 쉬었다가 덧붙였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어떤 여인이 영원히 없애버렸다. 누가요? 디고리는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미 답을 짐작하고 있었다.
나야, 세계의 여왕. 마지막 여왕인 제이디스지. 두 아이는 차가운 바람에 몸을 덜덜 떨며 조용히 서 있었다. 여왕이 말했다. 우리 언니 잘못이었어. 언니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모든 신들의 저주가 영원토록 언니에게 깃들일지어다. 나는 언제라도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 그래, 언니가 나한테 왕위를 넘겨준다면 목숨도 살려줄 셈이었지. 그런데 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야. 언니의 자만심 때문에 전 세계 전체가 파괴되었어. 전쟁이 시작된 뒤에도 둘 다 마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엄숙하게 서약했지. 하지만 언니가 그 서약을 지키지 않았는데 난 들어쩌겠어. 바보. 언니는 내 마법이 자기보다 더 강하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어. 언니는 내가 그 불길한 낱말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야. 언니는 늘 약해 빠진 언니는 내가 그걸 사용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걸까? 디고리가 물었다. 그게 뭐죠? 제이디스 여왕은 대답했다. 비밀 중의 비밀이지. 우리 종족의 위대한 왕들에겐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낱말이 있어. 정식으로 의식을 갖추고 그 말을 내뱉으면 말한 사람만 빼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말이야. 그러나 역대 왕들은 나약하고 인정이 너무 많았어. 왕이 계승자들한테서 결국 그 낱말을 알려고 들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아냈지.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맹세했고. 하지만 나는 비밀 장소에서 그 낱말을 배웠고 그에 대한 무시무시한 대가도 치렀지. 난 절대 그 낱말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언니가 내뱉게 만들었어. 나는 다른 방법으로 언니를 이기려고 애썼지. 내 군대의 피를 물처럼 쏟아부으면서. 폴리가 중얼거렸다. 잔인해. 여왕이 말했다. 마지막 대전투가 이곳 찬에서 사흘 동안 격렬하게 벌어졌지. 나는 그 사흘 동안 바로 이곳에서 전투를 내려다보았어. 마지막 남은 내 병사가 쓰러질 때까지 나는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 천벌을 받을 우리 언니가 자기 무리를 이끌고 선두에 서서 이 테라스를 향해 저 거대한 계단을 반쯤 올라오고 있었지. 나는 언니가 가까울 때까지 기다렸어. 서로가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언니는 무섭게 번뜩이는 사악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이겼어 하고 말하더군. 나는 그래 이겼지. 하지만 언니가 이긴 게 아니야 하고 말했지. 그리고는 그 불길한 낱말을 내뱉었어. 한순간이 지나자 태양 아래 살아있는 생명체라고는 나밖에 남아있지 않았지. 디고리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여왕이 되물었다. 어떤 사람들? 폴리가 대신해서 말했다. 보통 사람들 말이에요.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요. 여자들이랑 아이들이랑 동물들 말이에요. 여왕은 디고리한테만 말했다. 모르겠니? 나는 여왕이야.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백성들은 내 생각에 따르지 않는다면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딨지? 디고리가 말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안 됐어요. 네가 그저 보통 사내라는 걸 깜빡했구나. 어찌 네가 나라 일을 알겠느냐, 꼬마야. 너나 평민들에게는 그럴 될 법한 일이 나에겐 위대한 여왕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돼. 내 어깨에는 세계라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어. 우리는 모든 규범에서 자유로워야 하느니라. 우리의 운명은 고귀하고 고독한 것이지. 자신의 생각에 따르지 않으면 죽이고 마는 잔인한 여왕. 소름 끼치는 악의 모습을 듣게 된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여왕은 아이들의 세계로 가서 그곳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마녀를 따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 하지만 마녀는 디고리의 귀를 잡고 쫓아오죠. 삼촌은 자신의 실험이 성공적인 것을 크게 기뻐하고 함께 온 마녀 제이디스에게 굽실거리면서 비위까지 맞춰줍니다. 제이디스는 삼촌을 노예라고 부르면서 시중을 들게 만들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녀는 닥치는 대로 물건을 빼앗고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런던을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디고리와 폴리는 마녀를 찬으로 되돌려 보내려고 기회를 엿보죠. 디고리의 계획이 성공한 순간 초록반지가 찬으로 데리고 온 사람은 마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녀와 함께 마부, 말, 스트로베리, 삼촌까지 세계와 세계 사이의 숲에 오게 되죠. 한편 어둠 속에서 무슨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네요. 그 어두운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부가 속삭였다. 모두들 살며시 귀를 기울였다. 마침내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무척 멀리서 나는 노랫소리라서 디고리는 어느 쪽에서 들리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어떤 때는 갑자기 사방에서 들리는 것 같다가 가끔씩은 저 밑에 땅 속에서 나는 것 같기도 했다. 그 낮은 소리는 대지의 소리라고는 느껴질 만큼 깊이가 있었다. 노랫말은 없었다. 가락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디고리가 여태까지 들어본 소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소리였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말도 그 소리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말은 몇 해 동안 마차를 끌다가 어렸을 때 뛰놀던 들판으로 돌아온 것처럼 기분 좋은 울음소리를 냈고 들판을 가로질러 각설탕을 갖다 주던 그리운 사람을 만나기라도 한 듯 울었다. 마부가 말했다. 오, 하느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때 신비로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졌다. 첫 번째 신비로운 일은 그 아름다운 소리가 갑자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소리들과 뒤섞여 들렸다는 것이다. 수많은 소리들은 그 소리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나 음이 훨씬 높고 차갑고 낭랑했다. 두 번째 신비로운 일은 머리 위에 찰흙 같은 어둠이 난데없이 사라지고 반짝이는 별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것도 여름밤처럼 하나둘씩 천천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천, 수만 개의 빛나는 점들이 튀어나왔다. 외톨이별, 성좌, 유성 등 우리 세계에 있는 별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밝은 별들이 구름 한 점 없었다. 새로운 별과 소리들이 동시에 보이고 들렸다. 여러분이 디고리처럼 이곳을 보고 들었다면 이 소리들은 별을 부르는 노래이며 그 굵직한 첫 번째 소리가 별을 불러내어 노래 부르게 한 것이심을 알 수 있었으리라. 마부가 말했다. 세상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좀 더 열심히 살걸. 땅에서 나는 그 소리는 점점 커지며 승리감에 차 있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나는 소리들은 한동안 끊어지더니 점점 희미해졌다. 이제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저 멀리 지평선 밑에서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면서 아주 상쾌한 산들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 언저리의 하늘은 조금씩 옅어졌다. 하늘을 등지고 솟아있는 거무스름한 언덕의 형체도 보였다. 그동안 첫 번째 소리는 줄곧 노래 부르고 있었다. 곧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환해졌다. 마부와 두 아이는 입을 벌린 채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그 소리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세 사람은 거기에 어떤 가르침을 얻고 있는 것 같았다. 앤드류 외삼촌도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기품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었다. 앤드류 외삼촌은 마치 턱이 빠진 사람 같았다. 어깨를 단단히 오므린 채 무릎을 덜덜 떨고 있었다. 앤드류 외삼촌은 그 소리를 좋아하지 않았다. 만일 쥐구멍이라도 있어서 그 소리를 피할 수만 있다면 당장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마녀는 어떤 점에서 누구보다도 그 음악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마녀는 입을 꽉 다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다. 마녀는 그 노래가 시작된 뒤로 이 세계가 온통 자신의 마법과는 다른 한층 더 강한 마법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느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증오했다. 마녀는 그 노래가 멈추기만 했다면 그 세계 전체를, 아니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산상조각 내고 말았으리라. 말은 귀를 앞으로 세우고 쫑긋거리며 서 있었다. 이따금씩 말은 콧김을 내뿜기도 하고 바닥을 구르기도 했다.
더 이상 지치고 늙은 거리마차를 끄는 말이 아니었다. 여러분은 이제 그 말이 아비가 전쟁터에 나갔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동쪽 하늘이 하얀빛에서 분홍빛으로, 분홍빛에서 황금빛으로 바뀌었다. 그 소리는 커지고 또 커져서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었다. 마침내 지금까지 냈던 소리 중 가장 강하고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태양이 우뚝 솟아올랐다. 디고리는 한 번도 그런 태양을 보지 못했다. 폐허가 된 찬 위에 있는 태양은 우리 세계의 태양보다 더 늙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 태양은 훨씬 젊어 보였다. 솟아오르는 태양은 기쁨에 겨워 웃는 것처럼 보였다. 햇살이 땅을 가로질러 뻗쳐오자 여행자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어떤 곳에 있는지 볼 수 있었다. 그곳은 폭이 넓고 물살이 센 강이 흐르는 골짜기였다. 그 강은 태양이 있는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남쪽에는 산들이 쭉 이어져 있었고 북쪽으로는 낮은 언덕들이 봉꽃봉꽃 솟아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땅과 바위와 물만 있는 골짜기였다. 나무 한 그루, 덤불 하나, 풀 한 포기도 없었다. 땅은 여러 가지 색깔을 띠고 있었다. 하나같이 산뜻하고 강렬하고 생동감 있는 색깔이었다. 여러분들도 그 색깔을 보면 흥분하겠지만 정작 노래를 부른 주인공을 보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을 거다. 바로 사자였다. 털이 덥수룩하고 빛이 나는 거대한 사자가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하고 서 있었다. 노래를 부르느라 입을 쩍 벌린 사자는 그들에게서 300m쯤 떨어져 있었다. 나니아의 건국을 목도한 친구들. 그곳에 사자가 한 마리 등장합니다. 그 사자는 그냥 사자가 아니죠. 그는 나니아를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새로 탄생한 나니아에서 각자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었죠. 삼촌은 나니아를 이용해 돈을 벌 욕심에 들뜨게 되고요. 디고리는 죽어가는 엄마를 위해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디고리는 간절한 마음에 용기를 내서 아슬란을 만나려고 하죠. 둘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고리는 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아슬란과 마주보고 서 있었다. 아슬란은 생각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빛나는 황금색이고 더 무서웠다. 디고리는 감히 그 커다란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디고리가 말했다. 부탁인데요. 사자님, 아슬란님, 저기 제발 저희 엄마를 낫게 할 이 나라의 마법 과일 몇 개만 주세요. 디고리는 사자가 그래 하고 말해주기만 간절히 바라면서도 한편으론 안 돼 하고 말할까 몹시 두려웠다. 그러나 사자가 이렇다 저렇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디고리는 당황스러웠다. 아슬란은 디고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동물들만 바라보며 말했다. 얘가 그 아이다. 바로 그 일을 한 아이야. 디고리는 속으로 뜨끔했다. 이크, 지금 나더러 무슨 일을 했다고 그러는 거지? 사자가 말했다. 아담의 아들아. 외부에서 온 사악한 마녀가 내 새로운 나니아 나라에 있다. 마녀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이 선량한 동물들에게 말해 주어라. 디고리는 10가지도 넘는 일들이 마음속에 떠올랐지만 정확한 사실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분별력은 있었다. 디고리는 나직하게 말했다. 아슬란님, 제가 마녀를 데려왔어요. 무엇 때문에? 그 마녀를 우리 세계에서 마녀의 세계로 돌려보내고 싶었어요. 저는 그 마녀를 마녀의 세계로 데려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담의 아들아, 어떻게 해서 그 마녀가 너희 세계로 가게 되었지? 마법으로요. 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디고리는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뒷말을 이었다. 우리 외삼촌이 그랬어요, 아슬란님. 외삼촌이 마법의 반지로 우리를 우리 세계 밖으로 보냈어요. 외삼촌이 폴리를 먼저 보냈기 때문에 나도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찬이라는 곳에서 그 마녀를 만났는데 그 마녀가 그만 우리한테 매달려서. 아슬란은 으슬렁거리는 듯한 낮은 소리로 말했다. 마녀를 만났다고? 디고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불쌍하게 말했다. 마녀가 깨어났어요. 제가 마녀를 깨웠단 소리예요. 그 종을 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어요. 폴리는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았죠. 폴리는 잘못이 없어요. 전 폴리랑 싸우기까지 했거든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랬어요. 그때 그 종 밑에 적혀있던 글이 저한테 마법을 건 것 같아요. 정말이냐? 아니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겠어요. 그냥 마법에 걸린 척 했을 뿐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동안 디고리는 줄곧 후회하고 있었다. 내가 모든 일을 망쳤어. 이젠 엄마를 위해 뭔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어. 그때 사자가 다시 입을 열었지만 디고리한테 하는 말은 아니었다. 친구들이여,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깨끗한 새 세계를 준 지 7시간도 되기 전에 벌써 악마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았겠지. 이 아담의 아들이 그 마녀를 깨워 이리로 데려온 것이다. 모든 동물들, 심지어 스트로베리까지 일제히 고개를 돌려 디고리를 쳐다보았다. 디고리는 땅속으로 사라져버렸으면 싶었다. 아슬란은 다시 동물들에게 말했다. 하나 실망하지 마라. 악은 그 악마에게서 나올 것이나 아직은 멀리 있고 최악의 것은 내가 감당할 것이니라. 그 사이 수백 년 동안 이곳은 즐거운 세계의 즐거운 나라가 되리라. 아담의 자손이 재난을 불러들였으니 아담의 자손이 그 재난을 치유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너희 둘 가까이 오너라. 깨끗한 새 세계에 악마를 들여온 것이 돼버린 디고리. 디고리에게는 어떤 선택이 남아있을까요? 아슬란은 디고리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려고 할까요? 앞에서 디고리와 폴리에 대한 인물 지도를 그려보았는데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 두 사람의 성격과 관계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살펴보면서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흥미로운 사건들이 다수 나왔었죠. 바로 악을 대표하는 제이디스 마녀와 선을 상징하는 아슬란과의 등장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하다고 하면 한없이 부드럽고 수용적이고 친절한 것들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마법사의 조카에서는요, 나니아를 창조한 절대적인 존재인 아슬란은 선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무서운 존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책에서 아슬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사자가 고개를 돌려 쳐다볼까봐 무서워 죽을 지경이었으면서도 이상하게 한편으로 그가 돌아보았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었다. 아슬란은 착하면서 위험 있는 존재고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한치의 너그러움도 없이 짚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디고리의 가장 아픈 부분,
엄마의 병에 대해서 애달파하는 마음을 눈물로 위로하는 존재이기도 하지요. 한편 악으로 표현되는 제이디스는 어떤가요? 디고리는 평생 본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름답지만 냉혹함이 느껴지고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모조리 파괴해버리면서도 한 줌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인물. 제이디스 여왕은 찬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나는 여왕이야.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백성들이 내 생각에 따르지 않는다면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지? 제이디스에게는 백성은 그저 통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일 뿐 그들 개개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TV 속 드라마의 스타들, 광고 제품의 모델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의 호감을 느끼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그저 외면의 아름다움일 뿐 선을 꼭 뜻하는 것은 아니죠. 제이디스의 아름다운 외모 속에는 이중적이게도 절대적인 악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방구석쟁이들은 오늘 책 속에서 다룬 선함과 악함에 대해서 충분히 느껴보시고 내가 생활에서 느끼는 선과 악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책을 끝까지 읽고 꼭 만나요.